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세미나의 마지막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휴식 시간이 조금 짧았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세션이니까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말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션의 주제는 기술 혁신과 금융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본 세션의 주제 발표는 금융의 디지털 대전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과제와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 발표를 위해서 한국금융연구원의 백연주 연구위원을 연단으로 박수로 청해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금융연구원의 백연주라고 합니다. 먼저 이런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이제 금융의 디지털 대전환, 그래서 기술의 변화와 금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은 본 발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은 기술 변화에 대해서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이런 기술이 어떻게 현재의 금융을 변화시키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기술의 변화입니다. 이제 모두가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우리 삶을 둘러싼 모든 것이 이제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몇 가지의 기술 변화가 이제 금융의 양상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는데요. 그렇게 뽑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블록체인,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금융에서의 고객 경험, 그리고 회사 내의 운영 방식,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까지 변화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각각의 앱들이 1억 명의 유저를 달성하는 데 들었던 총 시간입니다. 이제 구글 번역기 같은 경우에는 1억 명의 유저를 달성하는 데 78개월의 시간이 걸렸지만, 챗GPT와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나와서 불과 2달 만에 1억 명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런 것과 같이 이제 기술 변화의 속도는 시간이 갈수록 빨라지고 확산의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습니다. 우선은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머신러닝, 딥러닝, 생성형 AI의 순서로 이제 급격히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기술 진보의 이면에는 GPU 등 컴퓨터 시스템이 발달하고 데이터가 많이 쌓였다는 부분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 모두가 다 잘 사용하고 계시겠지만 오픈 AI의 챗 GPT가 나오면서 생성형 AI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오픈 AI의 챗GPT, 엔트로픽의 클로드와 같은 다양한 생성형 AI들이 경쟁을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심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및 제조업, 그리고 금융 서비스 산업에서도 AI는 복잡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고 운영 효율화를 위한 도구로 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은 모두가 아시겠는 것 같이 이제 인터넷을 통해 원격으로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는 기술인데요. 이제 더 이상 물리적 데이터 센터를 구비하고 서버를 구입하는 등 여러 가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탄력적으로 컴퓨팅 용량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생성형 AI 기술이 많이 발달을 하고 있는데, 생성형 AI 기술은 굉장히 큰 규모의 컴퓨팅 파워를 요한다는 점에서 이것을 클라우드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입니다. 앞서서 현석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나왔던 것과 같이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분산 원장을 통해 정보를 저장하고 투명하게 정보를 관리하는 기술이 이제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것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자산 역시 이제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데요. 이제 가상자산 시장이 팬데믹 이후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서 현재 시가총액이 약 4,500조 원에 달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제 비트코인과 같은 현물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ETF가 이제 세계 여러 나라 등에서 승인된 바 있는데요. 이런 것과 같이 이런 가상자산 시장이 점진적으로 이제 제도권 내로 투입이 되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블록체인을 금융권 내부에서도 이제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는데, 이와 같은 수요가 이제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의 발행,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테스트 등이 이제 여러 나라 등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스마트폰의 확대와 API 기술의 발전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60대 이하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거의 100%에 육박하게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API 기술도 많이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 데이터의 오픈 API가 이제 발달을 하고, 마이데이터와 오픈 뱅킹 등 금융 분야의 API 기술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고 기능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의 변화가 금융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금융회사의 온라인 플랫폼 채널의 이용이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은행, 증권, 보험 등 계열사 서비스를 하나의 앱에서 사용하는 그런 슈퍼 앱 서비스가 이제 많이 보편화되었고, 이들 간의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플랫폼을 통한 이제 금융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어서 대출을 전환시키는 대환 대출 서비스, 그리고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을 비교하는 것까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 상품, 예금 적금, 그리고 보험 상품까지도 이제 플랫폼에서 비교가 가능한 형태로 이제 나타나 플랫폼 금융의 역할이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플랫폼을 통한 지급 결제 방식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 주지할 만한 것은 이 선불전자 지급 수단의 활용이 매우 증가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통한 간편 송금, 간편 지급 서비스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이제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비금융 회사들이 전자금융업을 통해서 지급 결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비금융사들은 이미 네트워크 효과가 굉장히 큰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용을 하여서 이런 금융 등 비주력 분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활용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해외 여러 금융회사들에서는 다수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경우에는 물리적 망분리 규제로 인해 클라우드 활용이 제약되었지만 최근 샌드박스를 통해 이제 망분리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점진적으로 이런 클라우드 서비스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제 비금융 업무에서 사스를 활용을 하는 등, 그리고 향후에는 이제 개인 정보를 가명 처리한 그런 데이터들을 사스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런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을 활용하고자 하는 금융권의 수요도 지속적으로 있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적인 정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현석 교수님의 발표에서 이제 등장했던 것과 같은 이런 녹색 채권을 블록체인으로 발행을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다양한 형태의 변형이 있어 왔고, 이러한 토큰 증권을 어떻게 제도권 내로 포함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이제 23년도 2월에 금융위의 토큰 증권 발행 유통 규율 체계 정비 방안 발표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입니다. 이제 과거 투기적으로만 보고 있던 그런 부정적인 견해를 넘어서 가상자산 시장을 제도권 내로 포함을 시키고, 이제 보다 양성화된 환경에서 이것을 규제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24년도 7월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으로 있어 왔고, 그래서 이용자 자산 보호 체계를 구축을 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입법적인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기할 만한 것은 이런 대부분의 가상자산 이용자들이 1위 거래소로 이제 이용을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이 이 1위 거래소의 고객 확인 제도라든지 AML 규제 위반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입이 된 지 그러니까 오픈뱅킹 같은 경우에는 6년, 마이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지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거의 국민 서비스로 잘 정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이제 마이데이터를 좀 더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이 데이터 판매를 보다 안전하게 이룰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이 있었고, 오픈뱅킹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도부터 법인 계좌 조회 서비스까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금융권의 AI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해외의 여러 금융 회사들은 이미 AI 서비스를 아주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관리, 마케팅 등 프론트 업무에서부터 사기 탐지, 준법 감시 등 백오피스 업무까지 생성형 AI를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생성형 AI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로 인해서 작년도 12월에 금융권 생성형 AI 활용 지원 방안이 발표가 되었고, 이를 크게 투 트랙으로 나눠서 지원 체계를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용 AI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망분리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이제 라마나 이제 얼마 전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딥시크와 같은 그런 오픈소스 AI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좀 더 안전한 환경 내에 이제 금융회사 내부 서버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금융권 AI 플랫폼 관련된 그런 지원 사업이 이제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런 디지털 금융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 그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디지털 금융이 심화가 되면 될수록 금융 소외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령층이나 저소득층, 장애인층들과 같은 경우는 디지털 채널에 대한 활용 수준이 낮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보이스피싱이나 파밍 등 디지털 금융 사기가 요새는 정말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앞서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과 같이 오프라인 은행 점포수나 이제 ATM 개수가 이제 굉장히 줄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이제 이런 오프라인 컨택 포인트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사례로는 이제 일본의 은행 대리업 제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체국이 이런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이런 오프라인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을 조금 방지하는 그런 대책을 생각한 바 있습니다. 이제 또 아무래도 이런 디지털 금융의 소외 계층들은 이제 현금을 자주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해외 사례들도 좋은 참고할 만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또 이제 클라우드 활용이 많아지고 이런 제3자의 ICT 서비스를 활용을 하는 것이 이제 많아짐에 따라서 제3자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보안 조직이 통제해야 할 영역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달 초에 이제 전자금융 감독 규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 미시적 규제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개별 금융회사들의 책임이 강화된 만큼 이제 개별 금융회사들의 보안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보안 관련 내부 체계를 점검하고 이제 재해복구 계획 수립을 하고 테스트를 하는 것 등이 이제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금융위에서 발표한 금융보안 선진화 방향과 그다음에 금융 분야 망분리 규제 개선 로드맵인데, 시간 관계상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데이터가 2020년도에 시작된 이후로 약 3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이 산업이 이제 국민 서비스와 같이 이제 정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많은 수익을 거두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22년도에 이 자료를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의 마이데이터 사들이 이제 대출 상품 중개나 광고 등과 같은 이런 겸용 부수 업무들로 이제 수익을 거두고 있고,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으로는 거의 수익을 거두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도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의 이제 과금이 시행이 되면서 이런 비용 부담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필연적으로 산업 구조 재편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이런 시장 변화를 주지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회로 들 수 있는 것은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2023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이제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추진하는 그런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이제 금융업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이제 새로운 분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경쟁 우위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넘나든 혁신을 장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상자산입니다.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은 포괄적인 발행, 유통, 시장 인프라 등에 대한 제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발행, 유통 시장 규제를 포함한 보다 포괄적인 입법이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EU에서 미카가 시행되는 만큼 앞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규제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주지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AI 모델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도 이제 12월 그리고 올해 1월에 통과된 그 AI 기본법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AI 기본법에서는 이제 고역량 인공지능으로 이제 개인의 권리나 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역량 인공지능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이에 따른 사업자 책무나 역량 평가 등의 그런 의무 규정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금융회사가 AI 모델을 자주 활용하는 신용평가, 여신심사, 보험심사 및 가격 책정 등과 같은 경우에는 이 고역량 인공지능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하위 법령들이 어떻게 마련되고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제 AI 모델을 회사 내부에 구축하는데 대부분은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AI 모델을 돌리는데도 굉장히 많은 컴퓨팅 파워가 필요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을 시키는데도 데이터를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12월에 나온 이제 데이터 풀을 구성하는 그런 지원책이라든지 AI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만한 지원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잘 정착을 하도록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는 이제 EU에서 통과된 AI 액트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EU AI 액트는 아직 시행되진 않았는데 여기에선 AI 시스템을 위험 수준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금융회사에서 사용하는 AI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위험 AI 시스템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더 높은 규제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AI 기본법인데요. 여기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고역량 인공지능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업에서 이제 활용하는 AI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권리 의무 관계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앞으로의 그런 규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조금 빨리 발표를 끝낸 것 같기는 한데, 네. 우리나라 디지털 금융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와 비교해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진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다 많은 이용자들과 나누고 안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금융의 디지털 대전환에 대해서 방대한 내용이지만 명쾌하게 발표해 주신 한국금융연구원 백연주 연구위원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패널 토론을 위해서 3세션 좌장, 패널 토론 그리고 발표자분께서는 연단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세션의 패널 토론 진행은 박정수 서강대학교 경제대학 교수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박정수 교수입니다. 오늘 백 박사님께서 너무나 발표를 잘해주셔서 사실 이 기술에 관한 그 발표를 여러 번 들었는데 한쪽 귀로 들었다 한쪽 귀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아주 명쾌하게 귀에 쏙쏙 들어오게 발표를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주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지금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 나름대로 저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경제학자라서 성장과 뭐 분배와 일자리 이런 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신기술이 이제 금융 섹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서 아주 소개를 잘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분야는 정보에 대한 분석이 있고요, 데이터, 컴퓨팅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영역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해서 이제 여러 면이 있는데 오늘은 이 기술이 이런 산업에 금융 산업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황을 보고 또 이제 과제들을 살펴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더 긍정적이고 파지티브한 부분을 이제 활용 측면에서 깊게 들여다 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서비스 또 프로세스 효율화 측면에서 좋은 발표해 주신 우리 백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토론에 참여해 주셨는데 네 분의 토론자를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성웅
금융보안원 AI 혁신실장님께서 오셨고요. 이철음 신용정보원 AI 데이터 센터장님께서 오셨고, 또 박영호 BCG 파트너께서 오셨고, 이용재 유니스트 산업공학과 교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오늘 활발한 토론, 또 이제 민간에서 주로 오셔서 우리가 좀 더 우리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모아주실 걸로 기대합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을 끌기보다 더 전문가들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각자 한 5분씩 여기 보면 이제 가나다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가나다 순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김성웅 실장님께서 먼저 발표해 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금융보안원의 김성웅입니다. 저희 금융보안원에서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 백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서 이 기술 활용에 따른 리스크가 어떻게 좀 대비할 건지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기술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많이 접해 보셨을 건데, AI 기술이 사실은 그 기존의 컴퓨터 시스템하고는 다르게 자연어라든가 이미지나 영상과 같은 비정형 데이터를 정말 훌륭하게 잘 처리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활용이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범위로 많이 확장될 겁니다. 특히 이제 그 AI 기술이 너무 발전하다 보면 개인이나 또는 어떤 집단의 미래 행동을 예측하는 단계까지 발전할 거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개인화된 어떤 서비스를 넘어서 고객의 어떤 상황과 미래 행동까지 예측을 해서 어떤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 잠재적 어떤 니즈까지 파악해서 제안을 하는 그런 좀 더 고도화된 서비스까지 나타날 것이다. 뭐 이런 예측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이든지 기술 활용이 증가가 되면 그에 따른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기술도 만약에 활용에 따라서 혁신적인 금융의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보안 취약점으로 인한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또 AI의 또 어떤 편향된 학습 데이터에 따른 좀 잘못된 결과, 이런 것들 우려 많이 하시거든요. 또 최근에 미국 금융안전감독위원회에서도 연례 보고서에서 AI가 금융에서 활용되는 그 과정에서 사이버 보안 공격에 따른 뭐 문제점, 데이터의 편향으로 인한 잘못된 의사결정,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희 이제 금융보안원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금융권에서 AI 기술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을 하겠지만 보안성 확보 또는 안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안성이나 보건력 측면에서 어떤 AI 시스템에 대해서 어떤 그 공격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기술들이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유효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AI 시스템이 가진 또는 AI 시스템을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측정하고 또 그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게 이제 전반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신 내용들 중에 이제 망분리 규제에 대한 얘기도 말씀해 주셨고요. 또 그다음에 그 디지털 금융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금융 사기에 대한 말씀도 해 주셨고, 또 그다음에 공급망 보안 측면에서의 고려사항,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준비해 온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혁신금융 서비스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서 사실 금융당국에서 망분리 규제를 일부 예외를 해서 금융회사 내부망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적극적으로 열어주신 굉장히 의미 있는 정책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망분리 예외에 따라서 예외가 인정이 되면 사실 전자금융 사고,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아무래도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한 금융회사의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 기술 활용에 따른 보안 리스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평가하고 필요한 보안 대책을 좀 수립해서 이용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 금융보안원에서는 이렇게 금융회사가 수립한 보안 대책에 대해서 적정성을 저희가 평가란 말 좀 그렇습니다만 평가해드리고 또 조언을 해드리는 그런 업무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붙여서 보면 그 단순히 망분리 예외에 따른 보안 대책을 넘어서 사실 금융회사가 사용하려는 AI 모델이나 서비스가 되게 중요할 수 있거든요. 금융회사 내부에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련된 AI를 쓴다든지, 아니면 소비자의 중대한 이익에 관련된 부분에서 AI를 쓴다든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영양, 고위험 이런 표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단순히 망분리 예외됐으니까 보안 대책을 좀 강화하자 이런 측면을 넘어서서
조금 더 그 AI 시스템의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을 뭐 외국에서는 흔히 레드 팀밍이라는 말들을 쓰는데 그런 좀 평가, 좀 철저한 평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금융의 확산으로 보이스피싱과 같은 디지털 금융 사기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도화될 것이고 정교화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응할 건지 고민이 필요한데 뭐 저희가 하나 아이디어를 내보면 금융사기 거래를 탐지하는 금융권이 공동으로 AI 모델을 개발하는 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금융사들하고 논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사기 거래 대응을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개별적인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그 데이터나 이것들을 공유하기보다는 각자 AI 모델들을 학습을 시켜서 그 AI 모델이 거대 모델로 합쳐지는 그러니까 데이터 공유 없이 거대 모델로 합쳐지는 연합학습과 같은 그런 기법들을 활용을 해보면 이런 리스크들을 좀 더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기술이 그 빅테크 기업과 같은 어떤 테크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활용하는 뭐 클라우드 사업자나 이렇게 공급망 측면에서 여러 사업자들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공급망 보안 측면에서도 고려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짧게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생명주기 기반으로 그 공급망 보안 관리를 하는 그 기존 체계를 그대로 사용을 하셔도 좋지만 다만 대규모 데이터셋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또는 높은 제3자 의존도를 가진다는 점에서 AI 기술의 나름대로의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서 뭐 AI 시스템의 뭐 기획, 개발, 배포, 운영 관리에서 좀 그런 그 특징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AI 시스템의 기획 단계에서는 뭐 API 제공자가 얼마나 그 AI 기술을 제공하는 또는 API 기술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지 뭐 SLA 등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든지 개발 단계에서는 데이터라든가 데이터의 정확한 데이터 또는 유효성 뭐 모델이나 데이터가 어디서 온 데이터이고 모델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한다든지 배포 단계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모델이나 데이터가 배포 과정에서 혹시 변조되거나 또는 뭐 위변조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검증한다든지 뭐 이런 좀 그 단계별로 AI 그 기술의 특징을 좀 반영해서 공급망 보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성웅 실장님께서는 역시 이제 보안원 쪽에서 오셔서 이제 보안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제 위험 식별 보안성 위험 식별 문제, 망분리 문제 거기서 나오는 뭐 안전 사고 발생의 위험, 금융 사기, 공급망 여러 측면에서 보안이 필요하다, 보안 점검과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아마 아주 훌륭한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음 AI 데이터 센터장 신용정보원 센터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용정보 이철음 센터장입니다. 우선 백연준 박사님 오늘 발표 잘 들었고요. 금융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여러 주제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관통하는 것이 데이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AI에서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욱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가 AI 산업 전체적으로나 아니면 우리 금융산업의 AI 활용 측면에서 어떤 도약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 산업 전체적으로는 이제 드디어 AI가 채팅창에서 벗어나서 에이전트 AI나 피지컬 AI 같이 우리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고요. 우리 금융산업 측면에서도 작년 망분리 개선 방안에 따라서 여러 많은 AI 서비스들이 우리 금융소비자들 직접 만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작점이 될 것 같아서 좀 기대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이렇게 AI가 실생활로 파고들수록 데이터의 중요성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요새 이제 데이터 센트릭 AI가 화두기도 하고요.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딥식 모델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지만 정제된 데이터셋으로 강화학습을 통해서 추론 성능을 크게 높였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피지컬 AI를 얘기하면서 AI 모델 개발과 함께 생성형 합성 데이터셋을 공동으로 구축할 수 있는 플랫폼도 같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AI는 대용량 데이터의 학습이 필요하고요. 학습된 데이터의 양과 품질이 모델의 성능과 신뢰성을 좌우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장표에서 보시듯이요. 우수한 AI 즉 성능도 좋고 신뢰성도 좋은 AI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데이터 요건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트릭 AI 화두를 제시한 앤드류 웅 교수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이제 AI의 일관성이 있고 포괄성이 높으며 피드백을 통해서 개선 가능한 데이터를 좋은 데이터로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정확성, 독창성, 균형성도 중요합니다. 사실 이 6가지 요건은 꼭 AI가 아니더라도 데이터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요건입니다만은 제 생각엔 개인적으로는 특히 금융권의 AI가 확산되면서 더 중요해진 요건이 포괄성하고 균형성이라는 항목인 것 같습니다. 포괄성은 AI가 활용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다양하고 넓은 커버리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균형성은 편향되지 않은 데이터를 말하고요. 편향된 AI는 그 자체가 리스크가 되는 사례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특정 회사 단독으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켓 셰어가 높지 않아서 충분한 고객 데이터를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기관 특성상 고객 포트폴리오가 편중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만 보셔도 어떤 은행들은 이제 소호 중심의 은행이 있으시고요. 어떤 은행은 기업, 중소기업 고객이 많은 은행도 있고 어떤 은행은 특정 산업 종사자가 많은 경우도 많이 있는 경우를 보시면 중요한 예시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금융권의 AI 성능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편향되지 않은 다양한 소스의 넓은 커버리지를 갖는 데이터를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금융권이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의 횡적 확장, 즉 데이터의 종류를 늘려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하고 종적 확장, 즉 데이터의 절대량을 확장하는 것이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제가 오늘 3가지를 좀 제안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한 비금융 데이터 융합이고요. 두 번째는 합성 데이터 활성화, 세 번째는 금융기관 간 협업 활성화 및 공동과제 수행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먼저 전 분야 마이데이터입니다. 백연주 박사님께서 마이데이터 산업 관점에서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분야를 넘나든 혁신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비단 마이데이터 산업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금융권 전반에도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비금융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금융권에 활용되는 데이터의 다양성을 높여서 고객 정보에 대한 포괄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금융 마이데이터 사용 중인 정보 항목이나 전송 표준 등이 타 분야 마이데이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방식과 다소 상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 분야 마이데이터의 추진 과정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금융 분야에서 이를 선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합성 데이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양하게 확보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성 데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지만 합성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의 통계적 속성을 갖고 있지만 이를 모사하는 모델로 생성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실제 정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강화 기술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활용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 합성 데이터의 더 큰 강점은 데이터 증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금융권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불균형이 굉장히 큰 데이터입니다. 즉 정상과 불량을 판별하는 모델을 만들 때 불량 숫자가 충분한 유의미한 숫자가 좀 있어야 되는데 금융 데이터의 경우에는 정상과 불량의 표본수의 편차가 굉장히 크게 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나라 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나 연체율이 약 0.5% 수준 되거든요. 이게 이제 리스크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건데 다른 얘기로 하면 그만큼 모델 개발에 활용할 불량의 케이스가 많지 않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합성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불량 숫자를 유의미하게 늘리게 된다면 개발하는 모형의 성능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한 데이터 확장 방안입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금융기관별로 내재된 데이터의 데이터가 편향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금융기관 간의 협업이 이 부분을 좀 푸는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협업 방식을 크게 2가지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왼쪽에 보이시는 데이터 공동 활용이 있겠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아까 김성욱 실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모델을 공동 활용하는 연합학습이 있겠습니다. 데이터 공동 활용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관 간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한 표준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이를 금융 AI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저장해 놓고 공동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일종의 데이터 품앗이라고 저는 이제 지칭하고 있는데요. 각각 이제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업권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FDS 등의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과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델 공동 활용은 아까 잠깐 말씀하셔가지고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각 회사의 장점을 살려서 자체적인 강점을 살려나가되 공통적으로 필요한 영역에서 협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 부분이 정책 지원의 한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 금융권 디지털 전환에 따른 데이터의 중요성 및
확장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철음 센터장님. 예, 데이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무엇보다도 AI 데이터 품질 향상 개선이 필요하다. 또 합성 데이터 얘기를 하셨고 또 데이터 및 모델 공동 활용에 대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따가 제가 좀 저도 연구하는 내용이 있어서 좀 여쭤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박영호 BCG 파트너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요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BCG에서 금융과 디지털 담당하고 있는 박영호 파트너입니다. 오늘 백연주 박사님 강의 발제 들으면서 저도 이제 기술에 관련돼서 많은 프로젝트를 했지만 현재까지 어디 왔는지 또 앞으로 어디 향하는지 생각 정리가 아주 깔끔히 됐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짧은 시간이지만 간단히 저희 BCG 팀 그리고 제가 바라보고 있는 한국 금융기관 그리고 규제 당국이 직면하고 있는 거대한 변곡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금융기관 그리고 핀테크, 빅테크 회사들의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의 금융기관에 대해서 저희는 좀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5년간 DT를 많이 추진하셨는데 기술을 도입하는 속도보다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고 또 체계화하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 금융권에서 AI, 클라우드, 블록체인, 오픈 API 등의 기술을 빠르게 도입은 많이 하셨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카드사가 남들보다 더 빨리 도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속도감 있게 도입한 걸 가지고 사업을 변화시키고 수익화를 하고 고객의 가치를 만들어내냐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후자는 좀 많이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과하게 설명드리면 변죽을 좀 울리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셨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글로벌 금융사들은 AI 기반으로, 블록체인 기반으로 또 실시간 리스크 관리, 클라우드 그리고 네이티브 뱅킹이라 할 수 있는 코어 뱅킹 트랜스포메이션 등의 진짜 디지털 금융을 실현하려고 변죽만 울리지 않고 코어를 건들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 코어를 많이 건들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기사거리는 많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정말 바꿨을 때 큰 변화를 기업에게 그리고 고객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한국에 있는 금융사들은 여전히 규제 틀 안에서 제한적인 혁신을 시도하는데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의 규제 당국에게도 이런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 금융 안에서 규제 패러다임이 관리에서 보다 육성과 적극적인 혁신으로 전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AI 기반의 신용평가를 비롯한 여러 가지 활용, Gen AI, 가상자산 규제, STO, 디지털 인증 등의 신기술들이 한국 금융시장에 발빠르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풀리기도 했고 또 고민도 하시지만 여전히 많은 규제들이 있고요. 이런 규제들은 한국의 금융 글로벌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서도 설명 주셨듯이 EU의 미카 그리고 미국의 AI 액트 같은 프레임워크 기반의 유연한 규제가 필요하고요. 이 영역에서는 퍼스트 무버가 되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패스트 팔로우로서의 글로벌 흐름에 맞춰서 규제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냉정히 얘기하면 슬로우 팔로우입니다. 위험 회피형 규제에서 리스크 관리형 그리고 혁신의 규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변화는 결국 고객이 만들어냅니다. 한국 금융 소비자 고객에게도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금융 고객들은 이미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 금융 경험을 원하고 있고 이미 많이 하고 계십니다. 금융 AI 챗봇이 결국에는 투자 결정을 도와줘야 될 것이고요. 작은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의 대출, 수여신의 비교 플랫폼과 기술이 기존의 은행 시스템보다 훨씬 더 편리하게
작동되어야 하고 블록체인도 가상자산 거래 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국의 금융 소비자들은 그 많은 혁신의 시도 중에 일부만을 활용하고 금융 상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 소비자들이 이제 단순히 사용자가 아니라 금융혁신을 주도하는 요구자로서 금융 소비자도 나름대로의 많은 상상력과 그런 것들을 금융기관과 플랫폼 회사에게 더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그들이 새로운 선택지를 가질 수 있게끔 혁신되어야 합니다. 이제 한국 금융 산업이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되기 위해서 이러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측면에서의 담대한 결단들이 각각의 주체에게 필요하고 오늘 토론이 그 시작이 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호 파트너님 너무 감사합니다. 변죽이 아닌 코어를 다뤄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신기술이 도입되면서 이제 규제를 좀 유연해야 된다. 패스트 팔로우가 안 되고 슬로우 팔로우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고객이 혁신을 체감할 수 있는 이제 변환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아주 100% 공감하는 저로서는 저도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유연한 경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늘 하고 있었는데 좋은 코멘트 오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용재 유니스트 산업공학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니스트 산업공학과 이용재입니다. 일단 오늘 그 백연주 박사님 발제도 잘 들었고요. 다른 분들 이제 토론도 잘 해주셔서 마지막에 이제 뭐 제가 드릴 말씀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다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한 분도 말씀을 안 해주신 부분이 이제 인재 양성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딥시크라는 모델이 중국에서 개발되면서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정부에서 AI 전문가들을 잔뜩 모셔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중에 가장 크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된 두 가지가 GPU랑 인재였습니다. 근데 금융권에는 그 사실 나머지 그러니까 전반적인 AI 그 분야에 비해서 아까 IT 업계에 비해서 사실 인재가 훨씬 더 부족합니다. 이게 AI 인재들이 과연 금융권에 올 만한 요인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금융권에는 그럴 만한 요인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해외와 비교하면은 해외와 비교하기도 좀 그렇고요. 국내 안에서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런 큰 IT 기업과 비교만 해도 사실 돈을 더 주느냐 하면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어떤 연구도 열심히 본인의 어떤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이런 연구의 자율성이 있느냐 하면 그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럼 연구의 자율성도 없고 돈도 안 주면은 과연 AI 인재가 뭐하러 금융권에 가는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는 사실 이 플랫폼도 있고 뭐 규제도 있고 다 있지만 이걸 다 마련해도 결국에는 이 AI를 제대로 연구하고 활용하고 할 수 있는 인재들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려면은 그것들을 실제로 실행하고 개발하고 열심히 구현할 수 있는 그 연구자들이 많이 필요하고요. 이게 과거에는 우리가 IT 시스템 관점에서 그냥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개발자를 많이 데려오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AI 시대에는 그냥 개발자를 데려오면 되는 게 아니라 사실 AI 모델은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하고 있고 매일매일 뭐 오픈 AI에서 뭘 만들고 갑자기 뭐 이제 구글에서 또 뭐를 만들고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모델들을 보고서 이걸 개발자를 데려와서 개발을 하고 있으면 이미 몇 단계 늦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어떤 슬로우 팔로워다 또는 코어를 못 건드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러한 현재 우리나라 금융업계 상황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있는 거를 보고 나서 개발자들한테 시켜서 개발을 하면 이미 몇 개월 늦어 있는 상황이죠. 그게 아니라 연구자들이 많이 있어서 계속해서 그 AI에서 어떤 모델들이 개발되는지 트렌드가 어떤지를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빠르게 계속해서 본인의 서비스들을 맞게 적용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금융업계에서 어떤 R&D 환경이 훨씬 더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사실 기존의 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우리나라의 큰 테크 기업들 뭐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뭐 등등을 봤을 때는 그런 기업들은
관련 분야의 되게 우수한 연구실들과 상당히 많은 산학 협력도 하고 인재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딱히 금융권에서 뭐 그런 일이 있다는 거는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산학 협력도 좀 더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수한 석박사 인재들이 금융권에 진출해서 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된 또는 마이데이터나 전반적인 데이터 관련된 부분인데요. 데이터 확장이나 뭐 마이데이터 확장 등등이 이제 다 필요하기는 한데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어디에 활용할 건가를 다시 한번 좀 상기시키고 재점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이데이터가 시행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아직까지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 이유가 사실 마이데이터가 필요한 이유가 우리가 모바일 플랫폼과 AI 기술 같은 것들이 발전되면서 개별 소비자들에게 가장 큰 이득을 보는 거는 기존에는 어떤 PB 서비스처럼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들만 받을 수 있던 전문 서비스를 우리가 모바일 플랫폼과 AI 기술을 통해서 훨씬 더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게 이런 기술에서 올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보려면은 AI 모델들이 개개인의 상황이 어떤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예를 들어 한 은행에서 이런 모델을 열심히 만든다고 해서 은행에 있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 개 은행 계좌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카드도 여러 개 있고 뭐 증권 계좌도 여러 개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사실 한 회사의 데이터만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가 없고요. 그걸 잘 하기 위해서 마이데이터가 있는 건데 사실 그러한 마이데이터를 활용하는 그 과정이 너무 무겁고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가볍게 이 사람이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조금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좀 가볍게 활용할 수 있는 버전의 마이데이터도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대형 언어 모델 LLM 같은데 이제 어떤 맥락을 제공하는 의미로서 컨텍스트를 제공해 줬을 때 그때서야 이런 LLM AI 챗봇들이 제대로 된 상담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리 챗봇이 뭐 훌륭하고 해도 이 사람의 상황을 잘 모르면은 어차피 제대로 된 조언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줄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뭐 데이터를 확장하고 더 데이터를 가져오고 이런 것도 다 좋기는 하지만 결국엔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활용할 건지를 다시 한번 좀 점검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용재 교수님. 일단 연구자가 부족하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유인이 없다. 특히 우리 두 번째는 이제 금융권에서 산학 협력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서 좀 노력을 해야겠다. 세 번째 이제 마이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나 필요한 얘기를 잘 해주셔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여기 질문이 있어서 특히 김성웅 실장님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이거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 망분리 규제 완화를 언급해 주셨는데 망분리 규제가 완화되는 상황에서 제로 트러스트도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망분리 규제 완화와 제로 트러스트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으로 오버레이가 언급되고 있는데 오버레이가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시고 끝나고 나서는 백 박사님께서 지금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한 2, 3분 좀 응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어느 분이 질문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망분리를 언급을 하긴 했는데 그 망분리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고 저희 다른 부서에서 좀 전담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망분리 규제 완화에 따른 그 보안 대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제로 트러스트 연구 이것도 지금 저희 회사의 보안 연구부에서 지금 담당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좀 살짝 멀어져 있어서 제가 그거는 저기 따로 저한테 오시면 제 그 담당자 연결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좀 답변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정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먼저
너무 좋은 내용을 다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여기서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이제 크게 말씀해 주셨던 게 이제 보안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데이터 풀을 구성하는 것, 그리고 이런 데이터를 통해 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디지털 기술로 가치를 창출하는 것, 그리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데이터의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것 등을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키 이슈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인센티브 구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인재들이 금융권에 와서 이렇게 AI 모델을 개발을 하고 하는데 그런 인센티브를 주도록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데이터 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금융회사들이 자사의 데이터만으로는 이제 커버하는 영역이 좁기 때문에 이것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풀을 구성하도록 하는 그런 인센티브 구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규제의 점진적인 완화가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뭐 망분리 규제라든지 여러 가지 미시적인 규제들이 이런 금융회사들이 이런 기술을 도입하는데 아무래도 좀 제약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딱 맞췄습니다. 오늘 발표해 주신 백 박사님 너무 감사드리고 네 분의 토론자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충분히 많은 것을 얻어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도 우리 금융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데 기반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끝까지 참석해 주신 여러분 청중께도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미래변화와 금융의 성장 전략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청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